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시점에서 자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자질이 생겨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도 좋아. 사람들이 내는 각각의 색깔을 읽어낼 수 있는 건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그 근원에는 자기가 지각 자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어. 자네는 올더스 헉슬리가 말하는 지각의 문을 열어젖히게 돼. 자네의 지각은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에 이르지. 안개가 걷힌 듯 모든 것이 밝아져. 그리고 자네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전경을 조망하는 거야. 지난번 미도리카와 씨의 연주도 그런 성과 가운데 하나인가요? 미도리카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연주는 원래 내가 가진 힘이었을 거야. 그 정도 연주는 늘 해왔지. 지각이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거지 뭔가 구체적인 성과로 바깥에 드러나는 건 아니야. 어떤 이익 같은 것도 없어. 그게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해.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 다만 한 가지 자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그런 진실의 전경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무서우리만치 밋밋해 보인다는 거야. 그 전경에는 논리도 비논리도 없어. 선도 악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돼. 자네 자신도 융합의 일부가 되지. 자네는 육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른바 형이상적 존재가 돼. 자네는 직관적이 돼. 참으로 멋진 느낌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절망적인 느낌이기도 하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찮고 깊이가 없었는지 거의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참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전후라고 말지. 목숨을 잃을 게 분명한데 일시적으로라도 그 전경을 바라볼 자격을 얻어서 체험해보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미도리카와 씨는 생각합니까? 미도리카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그건 내가 확실히 보증하지. 하이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어때? 미도리카와는 미소를 머금며 말했다. 그 티켓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네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뭔가? 혹시 나도 그 어떤 색깔과 빛의 농도를 가진 인간입니까? 1000명이나 2000명 가운데 한 사람 존재한다는. 그래, 처음 자네를 보았을 때부터 바로 알아보았지. 다시 말해, 나도 그 도약을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까? 글쎄 어떨까? 거기까지는 잘 몰라. 그건 오히려 자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일 아닌가? 그렇지만 미도리카와 씨는 티켓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죠? 미안하지만 하고 피아니스트는 말했다. 나는 이대로 죽어가 권리를 넘어갈 생각은 없어. 권리를 넘겨줄 생각은 없어. 나는 이른바 물건을 팔 생각이 없는 세일즈맨이야. 만일 미도리카와 씨가 죽으면 티켓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몰라. 과연 어떻게 될까? 나와 같이 그냥 깨끗하게 소멸해 버릴지도 모르지. 또는 그 어떤 형태로 남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다시 이어져 갈지도 모르고. 바그너의 반지처럼 그런 건 나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 어찌됐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지 않은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책임은 아니니까. 하이다는 머릿속에서 이야기의 핵심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려 했다. 그러나 잘 정리되지 않았다. 어때? 이런 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이다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증도 할 수 없고 실제로 거래해 보는 것 말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실증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이죠. 미도리카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바로 그 말이야. 실제로 도약해보지 않으면 실증할 수 없어.
실제로 도약해버리고 나면 실증할 필요도 없어지고 중간이 없어 뛰어오르는가 오르지 않는가 어느 한쪽이지. 미도리카와 씨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아. 진짜야. 수많은 시시에 빠진 별 볼일 없는 놈들이 죽어가는 걸 지금까지 많이도 봐왔지. 그놈들도 한 일이야. 내가 못할 리 없어.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후세계? 사후의 생명? 그런 거? 하이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미도리카와는 수염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 또한 알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런 건 어차피 자네가 말했듯이 가설의 위태로운 연장에 지나지 않아. 하이다는 한번 쉬몸을 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할 생각도 없었어. 그렇게 말하고 미도리카와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조용히 홀로 사라질 생각이었지. 그러나 자네를 봤을 때 이 사내한테는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믿든 말든 상관없이 말입니까? 미도리카와는 졸린 눈으로 가볍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네가 이 이야기를 믿건 안 믿건 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야. 왜냐면 자네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믿게 될 테니까. 자네도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이야기를 떠올릴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작용하는 논리를 하나에서 10가지 이해할 거야. 진정한 논리를 난 그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 바깥에는 다시 비가 내리는 듯했다. 부드럽고 조용한 비였다. 계곡의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묘하게 변해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문득 하이다는 좁은 방에서 미도리카와와 둘이 마주 앉은 것 자체가 갑작스럽게도 참 이상하게도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기증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움직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미세한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살이 썩어가는 냄새. 그러나 단순한 착각일 것이다. 아직 여기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 자네는 머지않아 도쿄의 대학생활로 돌아갈 거야. 미도리카와는 조용한 목소리로 고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갈 거야. 견실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해. 아무리 밋밋하고 평범하더라도 삶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지. 그건 내가 보장하지. 아이러니나 역설 같은 건 빼고 하는 말이야. 다만 나에게는 그 가치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뿐이야. 그놈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 아마 나면서부터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죽어가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들어 그때가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야.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 그러나 자네는 달라. 자네는 그놈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 논리의 실을 활용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 몸에 잘 맞게 바느질로 붙여가는 거야. 거기서 이야기는 끝이에요. 아들 하이다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틀 후 아침 아버지가 볼일을 보러 외출할 동안 미도리카와는 여관을 떠났어요. 왔을 때처럼 숄더백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산길 3km 너머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는 전날까지의 숙박비를 정산하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남긴 것이라고는 다 읽은 미스테리한 소설책 한 무더기 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얼마 후 도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대학에 복학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했죠.
미도리카와는 인물을 만난 게 오랜 방랑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투로 봐서는 그 일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짐작은 돼요. 하이다는 소파 위에서 자세를 고쳐앉고 긴 손가락으로 발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도쿄에 돌아온 다음 미도리카와는 이름의 재즈 피아노를 찾아봤어요. 아버지는 도쿄에 돌아온 다음 미도리카와라는 이름의 재즈 피아니스트를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피아니스트는 찾아낼 수 없었죠. 혹시 가명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진짜로 한 달 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직 건재하시지? 하이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은 수명이 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도리카와가 말한 그 이상한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었을까? 그럴듯한 이야기에 휘둘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어떨까요? 난 모르죠. 그렇지만 아마도 그때 아버지에게는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상한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뱀이 입에 분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천천히 삼킨 다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소화시키듯 하이다는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잠이 오네요. 슬슬 자야겠어요. 시간은 1시에 가까웠다. 스크루는 자기 방으로 물러나고 하이다는 소파에 이불을 깔고 불을 껐다. 파자마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든 스크루의 귀에 개국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것은 도쿄 한복판이었다. 스크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몇 가지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 다자키 스크루는 기모토 사라에게 이메일을 보내 같이 식사하자고 청했다. 에비스의 바에서 만난 지 닷새 후 일이었다. 답장은 싱가포르에서 날아왔다. 이틀 뒤에 도쿄로 돌아간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라면 저녁부터 시간이 비어있다. 마침 잘 됐다.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런 답장이었다. 할 이야기? 그녀가 자신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지 스크루는 도무지 짐작가는 데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사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 연상의 여인을 원하고 있음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한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고 있자니 자신이 무슨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슴에서 아련한 아픔이 일었다. 그런 기분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사흘 동안 스크루는 생각하지도 못한 바쁜 업무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하철 선 사이의 상호 환승객에게서 차량 형태의 차이에서 비롯한 안전성 문제가 몇 가지 드러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 군데 역 플랫폼의 부분적인 개보수가 긴급해졌다. 그 공정표를 제작해야만 했다. 거의 밤새 작업이 계속되었다. 겨우 작업 계획을 완성하여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양복 차림 그대로 회사에서 아오야마의 저녁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너무 깊이 잠든 바람에 자칫 사카미스케 역에서 전철을 못 갈아탈 뻔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사라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스크루는 요 며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가능한 한 알기 쉽고 짧게. 일단 집으로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을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 사라는 쇼핑백에서 예쁘게 포장된 길고 가느다란 상자를 꺼내 스크루에게 건네주었다. 당신한테 주는 내 선물. 스크루는 포장지를 뜯었다. 안에는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우아한 블루 실크 넥타이였다. 이브생 로랑.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보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고마워. 아주 멋져. 넥타이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도 있던데. 난 아냐. 어느 날 갑자기 넥타이를 사겠다고 쇼핑을 하러 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런 걸 고르는 센스가 정말 좋아. 다행이야. 사라는 말했다. 스크류는 메고 있던 가느다란 줄무늬 넥타이를 풀고 사라가 준 새 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묶었다. 그날 스크류는 어두운 청색 여름 양복에 흰 레귤러 칼라 셔츠를 입어서 푸른색 넥타이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잘 어우러졌다. 사라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익숙한 손길로 매듭을 조절해 주었다. 옅은 향수 냄새가 기분 좋게 코에 닿았다. 잘 어울린다. 그녀는 방긋 웃었다. 지금까지 맸던 넥타이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보니 생각보다 허름해 보였다. 저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부적절한 습관처럼 보였다. 좀 더 차림새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스크루는 새삼 마음먹었다. 철도 회사 사무실에서 매일 설계 일을 하다 보면 복장에 쓸 신경이 거의 없다. 대부분이 남자분인 직장이다. 출근하자마자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일에 들어갔다. 스크루가 어떤 양복을 입고 어떤 셔츠를 입었는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주변에 없다고 봐도 좋다. 그리고 특정 여성과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은 생각한데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사라가 그에게 선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뻤다. 그래, 사라의 생일을 물어보자. 스크루는 생각했다. 뭐든 선물을 해야 한다. 머릿속에 새겨둬야 한다. 그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낡은 넥타이를 접어서 제끼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미야오야마의 빌딩 지하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갔다. 거기도 사라가 아는 가게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와인도 요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비스트로에 가까웠지만 그런 가게치고는 실내 공간이 넓어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기에 좋았다. 서비스도 친절하고 좋았다. 두 사람은 레드와인 카라페를 주문하고 메뉴를 살폈다. 그녀는 가느다란 콧무늬가 그려진 원피스에 하얗고 얇은 카디건을 걸쳤다. 모두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사라가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지 스크루는 물론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입은 것에 돈을 들이는데 익숙한 것 같았다. 사라는 식사를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업무에 대해 말했다. 호텔 가격과 교섭, 레스토랑 선택, 이동수단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설정, 의료시설 확인, 새로운 투어 상품을 내걸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산처럼 많았다. 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지로 나가서 체크된 항목을 순서대로 해결한다. 발로 뛰어 현장을 돌며 자신의 눈으로 세부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작업 순서는 새로운 역을 건설할 때와 많이 비슷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가 아주 신중하고 능숙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까운 시기에 다시 한번 그쪽에 가야 할 것 같아. 싱가포르에 가본 적 있어? 없어. 사실은 한 번도 일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회사 일로 외국에 갈 기회도 없었고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무서워서. 싱가포르는 정말 재미있는 데야. 음식도 맛있고 가까운데 멋진 리조트도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좋겠네. 둘이서 외국을 여행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그는 상상해 보았다. 스크류는 평소처럼 와인을 한 잔 마시고 그녀가 남은 카라페를 다 마셨다. 알코올에 강한 체질인 듯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쇠고기 좀 찐 요리를 골랐고 그녀는 오리 로스트를 시켰다. 메인은 다 먹은 다음 그녀는 오래 망설인 후에 디저트를 시켰다. 스크류는 커피를 시켰다. 지난번 만난 다음에 많이 생각해봤어. 사라는 입가심으로 홍차를 마시면서 말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의 내 친구에 대해,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거기서 일어난 케미스트리에 관해서.
스크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5명 그룹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 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애당초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지도 몰라 하고 스크루는 말했다.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은 잘 알겠어. 사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픈 상처를 입고 많이 낙담하고 말았다 해도 그 사람들을 만난 게 당신한테는 역시 좋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빈틈없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니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리고 그 결합이 5명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분명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것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이었을 거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랬던 만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 거부당했을 때의 충격은 너무나 커. 상실감, 고독감, 그런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 당신 지금 30대 후반의 어른이야. 그때의 아픔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이제 슬슬 넘어설 때도 되지 않았을까? 넘어선다? 스크루는 그녀의 말을 되뇌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사라는 테이블 위에 2손을 올려놓았다. 10손가락이 가볍게 펼쳐졌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보석이 달린 반지가 끼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내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나 심하게 거부당했는지,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자기 손으로 밝혀도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 스크루는 남은 커피를 마시려 하다가 잔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잔 받침 위에 내려놓았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면서 생각지도 않게 크고 마른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듯 웨이터가 테이블에 다가와 2 사람의 물컵에 얼음이 든 물을 따랐다. 웨이터가 간 다음 스크루는 말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로서는 그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어. 그때 입은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고 나름대로 아픔을 극복해 왔어. 물론 긴 세월에 걸쳐서 이제야 겨우 닦지가 않은 상처를 지금 다시 젖히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떨까? 그냥 표면적으로 아문 것처럼 보일 뿐이지도 모르잖아. 사라는 스크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쪽에서는 아직도 조용히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스크루는 묵묵히 생각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사람 이름 좀 가르쳐 줄래? 다니던 고등학교 이름하고 졸업연도, 진학한 대학과 당시 그 친구들의 연락처. 그런 건 알아서 뭘 하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자세히 조사해 볼 생각이야. 스크루의 호흡이 갑자기 급박해졌다. 그는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뭘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16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면. 사라는 테이블 위에 올린 2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위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테이블 너머 스크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채였다. 솔직히 말해도 돼? 물론. 생각보다 좀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무슨 말이라도 좋아. 난 당신 생각을 알고 싶어. 요전에 만났을 때 나는 당신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기억해? 왜 그랬는지 알겠어? 스크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난 당신을 좋아해.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사라는 약간 뜸을 들였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마음의 문제 같은 걸 안고 있어. 스크루는 입을 다문 채 사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이야. 표현하기가 힘들어. 일단 말로 해버리면 너무 단순화되거든.
그렇지만 줄기를 세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어디까지나 감각적인 거니까. 사라의 감각을 믿을게. 스크류는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눈대중으로 뭔가의 거리를 재더니 말했다. 같이 보낸 밤에 당신이 어딘가 다른 곳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서로를 끌어안은 우리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당신은 정말 상냥했고 너무 멋진 밤이었지만 그렇지만 스크루는 빈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려 두 손을 감쌌다. 그 다음 다시 잔을 잔 받침에 되돌려 놓았다. 이번에는 소리나지 않게. 잘 모르겠어. 나는 그때 줄곧 당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곳에 둔 기억도 없고 솔직히 말해 사라 말고 뭔가를 생각할 여유 같은 게 그때 나한테도 없었어. 그럴지도 몰라. 당신은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그 말을 믿어. 그랬더라면 그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 적어도 그런 거리감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건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건지도 몰라.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난 그런 관계를 결코 오래 가져갈 수 없다는 거야. 설령 자기를 내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난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고 솔직한 성격이야. 만일 나랑 앞으로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라면 그 어떤 것을 우리 사이에 끼워 넣어선 안 돼. 정체 모를 뭔가를. 내 말 뜻 알겠어? 다시 말해 나하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 정말 즐거워. 그렇지만 그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아. 같이 잘 수는 없다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사라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고 있어.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뿌리가 깊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마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빈틈이 벌어진 역을 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확한 도면을 작성해서 상세한 공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무엇보다도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내야만 해. 내가 그 네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상처 입기 쉬운 순진한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자립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쳐야만 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만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은 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내 친구의 이름을 가르쳐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우선 내가 조사해 볼게. 어떻게? 사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기 공대 나왔지? 인터넷 못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들어본 적 없어? 일할 때는 자주 사용하지. 구글도 페이스북도 알아. 물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아. 그런 인터넷 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나한테 맡겨도 그런 건 아주 잘하는 편이니까. 사라는 그렇게 말했다.